김웅환 유대 정보부 방동민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까지인가요? 안 쉬고? 예. 11시 20분까지 안 쉬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 좀 양이 많죠? 제가 욕심이 많아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냥 많은 거로 그냥 집에서 읽어보셔도 될 수 있게끔 작성을 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냐면 제가 쭉 성균관에 근무하거나 하면서 유림들이 의심이 가는 것들 또는 제가 평소에 의심하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죠. 가장 좋은 경우가 생선의 머리 방향 같은 거죠. 생선의 머리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성균관에 들어갔을 때 이제 물어봤어요.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예법이 옛날 지금 연세가 100세가 넘으신 분들은 좀 한문들을 잘 아시지만 지금 100세 미만은 한자는 아시지만 한문을 아시는 분들이 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례위원회나 이런 데 물어봤더니 대답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랬어요. 그 어느 책에도 생선머리 방향은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석전에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논다. 그래서 이렇게 노라고 전화가 오면은 이렇게 노라고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어느 책에도 안 나온다. 라는 게 이제 이분들의 공통적인 대답이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어느 책에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책에 다 나오더라. 근데 이게 한문으로 됐더라. 근데 어려운 거 아니더라. 뭐라고 돼 있느냐? 보통은 우수까지만 써 있는 게 있고 우수, 진, 유까지 써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사서 오경을 빼면 저보고 얘기를 하라면 살의 편람을 들 것 같아요. 가래 집남이나 살의 편람인데 가래 집남은 잘 아시는 책이죠. 누구예요? 김장생 선생님, 사계 선생님. 우리는 이분을 예의 종장이다 그래요. 종장. 이분이 율곡 선생님하고 저기에 제자죠. 구봉 선생님의. 요 책이 1599년에 나와요. 이 가래 집남과 또 하나 저보고 예를 들려면 살의 편람을 들 것 같아요. 이거는 1746년에 돌아가신 도암 이재 선생님. 이 책도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신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의 특징, 가래집남의 특징은 뭐냐면 전과예요. 여러분들 전과. 주자 선생님이 주자가래를 썼고 그 주자가래가 우리 조선을 다스렸어요. 즉 우리 조선을 다스린 학문을 유교라고 하면 저는 만점을 못 줄 것 같아요. 주자학이다 그러면 만점을 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과거를 본단 말이죠. 과거 시험을 보면은 과거 시험이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1314년 원나라 때부터 요때부터 과거 책은 뭐냐면 논어를 주자가 설명한 게 무슨 책이죠? 논어 집주. 그죠? 맹자 집주. 중용 장구, 대학 장구, 요격. 요 네 가지는 원래 책에다가 주자 선생님이 해석을 단 거잖아요. 예. 요것이 과거 책이 되는 거예요. 과거 시험 보려면 논어 맹자 중용만 대학만 봐서는 안 돼요. 이 집주를 봐야지 돼요. 집주. 똑같이 그렇듯이 우리가 주자가래가 조선을 다스렸는데 우리가 예성 논쟁하고 막 죽이고 살리고 사화 있고 한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서 제일 우선하는 게 주자가래예요. 주자가래.
근데 주자가래가 어때요? 어렵겠죠. 아무래도. 언제 주자는 1130에서 1200년까지 살았는데 1165년인가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쓰신 책이 주자가래예요. 예법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하겠죠. 요 김장생 선생님의 가래 집남은 이 주자가래를 설명한 거예요. 주자가래에서 복을 입어라 그러면 무슨 복을 입어야지 된다. 반함을 해라 그러면 반함에는 안에다 뭐 쌀을 넣는다 뭐를 한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게 가래 집남이에요. 즉 주자가래가 교과서라면 이 가래 집남은 전과예요. 전과. 또 하나 유명한 이 사례 집남은 또 뭐냐? 주자가래에 있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 보충한 요거는 전과라기보다는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냉장고를 사면 매뉴얼이 딸려와요. 그냥 냉장고만 보면은 그대로 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하지만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전기를 꼽아라 뭘 열어라 세탁할 때는 뭐 세제를 얼마큼 넣어라 하는 거 요런 것을 자세히 설명한 이 사례 편랑 요게 대표적인 책이고 또 하나 이쪽 지역에서는 영남 쪽에서는 유장원 선생님의 글이 또 상변 통고라는 게 있죠. 엄청난 양으로서 이것이 모든 예약을 정리한 거 설명한 거 그 상변 통고 이런 종류의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설명한 이런 모든 책에 생선 머리 방향은 나와 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이 사례 편랑 같은 경우는 요 두 글자만 써 있어요. 사례 편라면 두 글자. 생선에다가 우수. 이건 뭐래요? 머리가 오른쪽이다. 자, 그럼 상이 이렇게 있어요. 제사상이 접시 여기가 생선이겠죠. 면, 육, 적, 병. 여기가 어네요. 여기가 포가 있고요. 여기가 과일이 있죠. 그래서 여기 여기서 우수는 머리 방향이 어떻게 된 걸까요? 요것을 확대하면은 이렇게 북쪽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우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됩니다. 이쪽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좌가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는 분들 계셔요. 왜? 우리는 서양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자, 이렇죠. 우리가 여기서 이걸 테레비라고 생각을 해봐요. 요 소파에 앉아서 선생님들이 테레비 보다가 여기 이쪽에 있는 여자가 춤을 잘 춰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야, 저 오른쪽에 있는 애 춤 잘 추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왼좌자, 왼쪽이라고 써놨죠. 이거는 서양 중심의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이쪽이 오른쪽이지만 우리 동양에선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안 해요. 자, 참고로 들어볼게요. 경복궁이 여기 있어요. 경복궁. 임금이 계시죠? 임금은 어떻게 해요? 남면을 하죠. 남면이라는 건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금님의 손발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경복궁에서 임금이 앉아 있으면 이분의 임금님의 이 손은 무슨 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오른우자를 써놓은 거예요. 요쪽은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왼좌예요. 그래서 여기 왼좌자를 써놓은 거예요. 자, 또 하나. 경복궁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쪽에 뭐가 있던가요? 낙산이 있어요. 이쪽에는 인왕산이 있어요. 우린 이거를 뭐라고 해요? 좌청룡이라고 그러잖아요. 좌청룡. 서쪽은 당연히 뭐가 돼요? 우백호가 되잖아요. 백호.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 입장에서 볼 때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좌청룡. 좌청룡을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하죠? 동청룡. 그러니까 여기에 낙산 끝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동대문이 있잖아요. 흥인지문이. 그리고 이쪽에 서대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백호라고도 하죠. 서백호.
자, 똑같이 서쪽, 오른쪽, 동쪽, 좌쪽. 똑같이 경복궁에서 볼 때 서쪽, 오른쪽, 동쪽, 좌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방향 이해됐죠? 앉아서. 이거는 제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상도. 제사상도 돌아가신 분이 신위에 앉아서 밥을 뜬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손잡이일 거 아니에요. 이쪽이 오른손. 제사상에. 이쪽은 왼손. 이쪽은 좌. 이쪽이 서, 이쪽이 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됐죠? 요것은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방향을 봤어요. 텔레비 앉아서 이쪽이 오른쪽이다라고 안 했단 말이죠. 물론 텔레비도 없었겠지만 요렇게 해서 자, 우수 진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왜 여기서 우수라는 건 그럼 뭐예요? 생선 머리가 우수면 어떻게 그려야지 돼요? 여기가 오른쪽이고요. 꼬리.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생선의 바른 방향이에요. 이렇게 모든 책에 써 있어요. 근데 어느 책에도 안 써 있다라고 저는 처음에 가서 배웠고 이걸 일일이 제가 다 찾는 과정을 거쳤어요. 이때부터는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씩 찾아봤어요. 그 찾아서 만든 것이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이에요. 이거는 다 제가 경험했거나 지리를 받으면서 찾았거나 의심했던 것들. 그래서 이것이 우수. 그 다음에 진유라는 건 뭐냐? 진은 이게 진지할 때 진이죠. 뭘 올리는 게 진이잖아요. 배를 올리는 거예요. 배. 그러니까 생선의 머리가 배가 요가 신의가 이쪽이죠. 그럼 배가 이쪽이에요. 요쪽이 요가 지느러미예요. 여기가 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먹을까? 여러분들 요즘 그 일본어 써서 좀 그렇지만 일본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글자죠? 요 글자. 척추의 척자죠. 일본은 이걸 새라고 읽어요. 일본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새꽃이에요. 새꽃이. 여기를 새꽃이라고. 여러분들 새꽃이 잡수러 가시잖아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뼈다구가 있는 거예요. 뼈다구가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고기로 치면 여기 지느러미가 있는데 요가 새꽃이가 되는 거예요. 요가. 그리고 여기는 배예요. 배. 고기의 배. 그럼 왜 고기의 배가 신의 쪽으로 갔을까요? 귀신은 기를 잡숫는 거예요. 귀신은 기를 잡숫기 때문에 요 기가 요 배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앞으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선머리 방향을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들으면서 우리는 저렇게 안 놓는데 우리는 뭐 반대로 놓는데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러면은 저 우수진유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가 찾아봤어요. 책을. 요즘은 찾기가 쉬워요. 옛날처럼 책을 한 권 다 뒤지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쳐보면 돼요. 그러면 수천 권, 수만 권의 책들이 검사가 다 돼요. 읽은 거와 진배 없이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생선의 머리가 왼쪽으로 간 게 있는가라고 했더니 딱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면우 선생님 아시죠? 곽면우. 우자가 생각이 안 나서 지우겠습니다. 곽종석 선생님이죠? 곽종석 선생님 46년생일 거예요. 이 곽종석 선생님이 딱 한 말씀을 해놓으신 건 봤어요. 생선의 머리를 왼쪽으로 하는 것들은 무당들이 그리 하지 않았겠는가? 답은 안 냈어요. 무당들이 한 것 같아. 이 얘기만 하셨어요. 무당들이 했다고는 안 썼어요. 요 기절이 딱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우수 또는 우수진유였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 그래요? 생선의 머리, 꼬리 어디가 높다고 생각했어요? 머리가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돌아가신 분은 이게 제사상이면 오른쪽, 서쪽,
이 오른쪽이나 서쪽이 높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요건 다 이해를 하시죠? 자, 왜? 무덤에 딱 가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에 갔더니 요가 할아버지, 남자죠? 여가 할머니. 굳이 얘기하면 여가 오른쪽, 여가 왼쪽. 그죠? 요 방향은 지금 확실하게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아까 경복궁 설명할 때.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오른쪽이 위다. 이건 다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사상도 오른쪽이 위다. 생선벌이도 오른쪽이 위다. 이 돌아가신 분이 앉아 계실 때 오른손이 이쪽이다. 이쪽이 서대문이다. 이쪽이 동대문이다. 이해 깔끔하게 됐죠? 문제될 거 없죠? 이제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분 한 분만 이러이러한 설이 있는데 이건 좀 무당들이 그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옆으로 가볼까요? 금방 무덤이 이쪽이 남자, 이쪽이 여자였어요. 무덤 이거 묘예요, 묘. 자, 그럼 비석은 어떨까요? 비석을 이게 앞에 탁 하나 세웠어요. 본래 비석은 요 묘의 딱 중간에 세우는 거예요. 본래 비석은 중간에 세우는데 중간에 안 될 땐 요쪽에 세우라고 돼 있어요. 신도비는 저 밑에 가면 요 오른쪽 여기에 신도비가 서 있죠. 여러분들 집에 행세하시는 분들 신도비 보면 무덤 올라가기 전에 이쪽에 써 있죠. 근데 묘비는 여기에 세우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 생각도 또 이쪽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가래집남의 욕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려 있어요. 없을 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하튼 자, 남자는 무덤이 이쪽, 여자는 이쪽. 이거를 우리는 이서위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서위상. 이제 방위는 잡히는 거예요. 서쪽을 윗자리로 삼는다. 서쪽이 위더라 이 얘기예요. 그럼 비석은 어떠냐? 여러분들 비석에 글이 쭉 써 있죠. 형고 학생 부군 신의 유인 달성서씨 부좌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집안에 따라서 이쪽이 여자 얘기가 써 있는 집안이 있죠. 있어요, 분명히. 옛날 거에도 있어요. 근데 바른 건 이게 아니에요. 이쪽이 남자예요. 이쪽이 여자예요. 자, 무덤은 이쪽이 남자인데 이쪽이 위에 이쪽으로 가고 여자가 이쪽으로 갔어요. 교차됐죠? 그죠? 왜 이럴까요? 이 이유. 하여간 이게 바른 거예요. 따르게 해오시지 말고 집안에 다른 게 있더라도 이게 바른 거다. 어디 가면 알 수 있냐? 일반 집들은 뭐 틀리게 쓸 수 있대지만 왕릉 가보시면 알아요. 일반 집들도 바른 집은 이렇게 써 있는데 왕릉에 가면 분명히 임금을 여기에 쓰고 왕비를 여기에 써 있어요. 제가 쓴 그 향줄이라는 책에 그림까지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됩니다. 밑에 왜 그렇게 써 있는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책을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향교에서 쭉 읽어요.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신민하고 제지어지선이니라 쭉 읽고 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우는 제1장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즉 한문책은 여기가 우입니다. 이 소리잖아요. 오른쪽은 1장이라는 건.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 여기서부터 쓰잖아요. 이렇게 한문이. 그래서 이것도 한문 문장이 세로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남자예요. 이해 확실하게 됐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조선 고려 때 건 특히 잘못 써 있는 게 많아요. 고려 때는 예약이 정착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지방에는 그 반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지방 그럼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서위상이에요. 그럼 지방을 잠깐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자, 지방은
수의예요. 수의. 각서라고 써야지 돼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게 옛날에 책에 보면은 그냥 약자로 쓸게요. 글서자예요. 신의에 해석 순서예요. 신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에 따라서 각각 작성해라, 글을 써라, 이 소리예요. 지방을 우리 선생님 질문대로 요 한 지방에 쓰면 이것은 한 이불을 덮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돼요. 지방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돼요. 수의 각서 각각 따로따로 써야지 돼요. 왜? 혼과 백이 지방으로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럼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두 분이 혼백이 섞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집들이 하지만. 그래서 각각 써라. 각각 쓰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질문은 각각 쓰면 해결된 거죠. 이를 잘못 썼기 때문에 어떻게 쓸까 고민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같이 쓴다면 이쪽이 남자를 쓰고 이쪽이 여자를 써야지 되는 거예요. 굳이 같이 쓰는 법이 없지만 같이 써야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왕릉의 비석이 잘못됐겠습니까? 왕릉도 같이 있어요. 같이 나란히 있지만 글씨는 반대로 돼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세로 글씨는 이쪽이 우위라고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가장 큰 문제는 각각 써야지 되는데 함께 쓰기 때문에. 그럼 함께 쓰면서 이쪽을 왜? 무덤하고 똑같이, 제쌍하고 똑같이 여기다 맞추다 보니까 이쪽을 남자, 이쪽을 여자 써버리잖아요. 같이 쓰면서 이러면서 신뢰를 한 거잖아요. 예법을 어긴 거잖아요. 수의는 그래서, 지방은 각각 써라. 옛날 어른들이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수의 각서, 우위에 따라서 각각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각각 써가지고 나올 때는 그럼 오른쪽에 남자, 왼쪽에. 그렇죠. 각각 쓰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밥그릇대로 가는 거죠. 무덤처럼 되는 거죠. 각각 썼으니까 이제 각각 썼으니까 아까 대학 이쪽부터 읽었듯이 이렇게 썼는데 각각 쓰면 이게 이제 이렇게 구애받을 필요 없이 쓰는 거죠. 이 무덤처럼. 무덤도 각각 있으니까 이쪽이 남자고 이쪽이 여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지방도 이쪽이 남자, 이쪽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글이 안 쓰, 각각 안 쓰지 않습니까? 보통 같이 쓰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바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안 쓴다면 제가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고 또 소개를 더 설명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방을 같이 쓴다는 거는 한 이불을 덮고 제사밥을 잡수려고 후손들 인사를 받는 그런 형국이에요. 혼과 백이 섞이잖아요. 할아버지 이제 기지사에 할머니도 같이 이제 지방을 쓰니까 그러니까. 각각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 같이 못 쓰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한 장이 하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써서 잘못된 예를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고쳐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뭐 한다고 해요? 좀 더 설명을 제가 금방 말에 대해서 토를 좀 달아보겠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럴듯하게 얘기할 때 혼비백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혼비백산. 근데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혼비백산해요. 이건 뭐예요? 혼이 하늘 어딘가로 날아간다고 옛날 어른들은 표현했어요. 주자가래나 이런 데 보면 하늘 어딘가로 날아갔고 체백은 흩어져서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어요. 그죠? 이 혼비백산한 거를 저희들은 제사상에서 처음에 주인이 가서 절을 하지요. 절을 하면 뭐를 해요? 향을 3번 살아요. 삼상향이에요. 삼상향. 삼상향 이러죠. 이 삼상향은 뭐를 하는 의식입니까? 혼비. 이 혼을 부르는 의식이 삼상향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방에 혼이 오시는 거예요. 지방에 혼이.
그 다음에 요 앞에 모사기를 딱 하나 놓고 그 모사기에 수를 따라요. 뇌주를 해요. 그러죠? 뇌주. 이 뇌주를 하면 이 뇌주는 뭐라는 거예요? 모사기에 수를 따르면 요 흩어진 백이 무덤에 술 냄새를 따라서 올라와요. 그래서 혼이 들어오고 백이 들어와서 이때 이제 참신을 해요. 주인이 이걸 하고 나면 모든 그 참가한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나 제사 대상한테 절을 올린단 말이죠. 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방을 같이 해버리면 혼백이 섞여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러면 되겠어요? 예의가 바르지 않잖아요. 좀 더 심한 얘기 해볼게요.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밖에서 객사하면 안으로 안 들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남녀가 구별되는 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안방이 있고 사랑채가 있고 사랑채의 주인은 바깥 사람이에요. 안채의 주인은 만화님이에요. 즉 역책이라는 걸 아시나요? 역책? 바꿀 역자 이 자리인데 역책. 돌아가시기 전에는 남자는 여자의 손에서 죽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안방에서 죽는 것은 객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선의 바른 선비들은. 사랑채로 옮겨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도 바꿔요. 깨끗하게 자리를 바꾸는 걸 역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돌아가셔요. 이렇게 남녀가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는 이 조선 선비들이 여자 손에서 죽는 것도 부끄러워해서 밖으로 나가서 돌아가시는 이 조선 선비들이 한 입을 쓰고 같은 지방에 섞인 데서 있을 수 있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계승한 거잖아요. 7세가 넘으면 남녀들이 섞이지가 않는 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사가 여자들이 제사를 분명히 참석을 다 해요. 하는데 여자들이 참석 않는 경우가 있어요. 들제사에는 참석을 안 해요. 들제사는 보통 동고조 8천을 벗어난 분들을 들제사로 모시죠. 남녀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그렇게 남녀가 섞여 있으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들제사나 또 무덤을 형성할 때나 이럴 땐 가능하면 여자들이 안 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무덤은 지금처럼 저 가까운 데 하는 게 차로 가는 게 아니라 며칠씩 가서 무덤을 만들고 할 땐 여자들은 안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남녀 구별해서 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은 같이 쓰면 안 되는 것인데 계승이 잘못됐다. 그래서 분명히 수의 각서라고 쓴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한이 씨 이의조라는 사람이 가래 증예에서 수의 각서라고 썼고 사례 편람에도 수의 각서라고 써 있어요. 그럼 각각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 사자 이서의상을 아까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지금 예절 방위나 이런 걸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무조건 서쪽이 우위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뭐냐면 아까 무덤의 방향, 손의 방향, 좌청룡 우백호, 동청룡 소백호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약간 깨는 거, 바꾸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이 학생들 교육시킬 때 약간 잘못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바로잡아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서의상 서쪽을 써있자는 을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서쪽을 윗자리로 삼는다라는 이 이서의상이 앞에 하나 더 붙이면 이거죠. 그죠? 사자 이서의상이다. 돌아가신 분은 서쪽을 윗자리로 삼는다. 이게 과연 법이냐?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오늘 듣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평소에 알던 거하고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고민을 할 거예요. 저놈이 특이한 것만 갖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네. 그럼 우리가 금방 여지껏 몇십 년 알고 있던 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책을 찾아보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숙제가 생기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똑같이 저도 누군가한테 들었던 얘기가 저건 바르지 않다고 생각돼. 그럼 내가 찾아봐야지 라고 해서 찾은 것들이에요. 똑같이. 자, 사자 이서의성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뒤돌아서서 대성전에 올라가면 볼 수 있어요. 대성전에 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공자가 주벽에 계시고 여기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계세요? 증자. 여긴 자사자. 여긴 맹자가 계시네요. 그러면은 이분이 1등이죠. 이분 공자 빼고요. 공자는 주벽이니까 1등, 2등, 3등, 4등이에요. 이거는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사자 이서의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계신 이 5분, 5성은 다 돌아가신 분인데 왜 동쪽이 우위죠? 틀린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교육할 때 죽은 사람은 서쪽이 우위다. 가서 무덤을 봐라. 할아버지가 이쪽이고 할머니가 이쪽 아니더냐. 그래서 죽은 사람은 서쪽이 우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맞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틀리잖아요. 이쪽은 동쪽이 우위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이건 소목 순서, 소목지서예요. 소목. 소목은 동쪽이 우위예요. 이렇게 방향은 달라져요. 나라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우리는 공자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이상적인 나라를 하은주 3대라고 그러잖아요. 하은주 3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요때마다 이 방향이 달라져요. 요건 이런 매법은 여기에 가까운 건데 이거는 많은 게 달라져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럼 명나라까지 하나 써볼까요? 송나라는 여기에 가까워요. 우리가 주자가 나온 송나라는 여기에 가까우니까 따로 안 쓰고 명나라를 여기 한번 써볼게요. 주원장이 1368년에 만든 게 명나라죠. 자, 그러면 하나라. 요때는 제사 시간도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제사 시간을 자정이 지난 시간으로 알고 있죠. 그죠? 자정이 지난 시간은 요때는 자정에 지냈어요. 하나라 때는. 그 은나라 때는 제사를 언제 지냈냐? 정오에 지났어요. 한낮에. 낮 12시. 여러분들 귀신은 밤에만 돌아다녀. 이거 안 맞죠? 그 은나라 600년 동안 귀신들은 그럼 제사밥 한 번도 600년 동안 못 먹은 거예요. 한낮에만 지냈으니까. 여러분들 묘제 지내죠. 한낮에 지내죠. 역시 그 귀신들 제밥 못 잡수나요? 틀리잖아요. 또 주나라는 새벽에 모셨어요. 새벽. 즉 뭐냐면 우리 조선도 새벽에 모셨는데 언제부턴가 자정이 넘어서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율곡 선생님의 글에 보면은 닭이 울면 일어나서 제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라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주자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주자가래에도. 이걸 침신이라고도 해요. 침신이라고. 새벽을 침범했다 해서 침신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지냈어요. 색깔도 다 달라요. 지금 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죽은 사람은 서쪽이 우위라는 게 변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라 때는 캄캄할 때 제사 지냈고 모든 나라를 표시하는 색깔은 전부 흑색이에요. 나라 문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흑색. 은나라는 전부 백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색 뭐가 있죠? 백의 민족. 또 하나 있죠? 혼례 때 백마 타고 온 왕자. 우리는 은나라의 후손인 기자께서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기자조선과 단군조선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요 기자조선에서 숭상하는 게 백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통 유학자들이 책에 분명히 써놓은 건 우리 민족이 흰옷을 숭상하는 것은 저 기자조선, 이 은나라는 백색을 숭상하고 제사도 한낮에 지냈던 이 은나라의 유풍이다라고 옛날 책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렇지만 조선시대 때는 또 흰색을 못 입게 했습니다. 영조 때 얘기예요. 영조 때. 영조 때 과거장에 과거보러 선비들이 왔었어요. 근데 그 과거장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었어요. 몇 명이. 영조 임금이 노발대발했죠. 어떻게 감히 명륜당에 흰 옷을 입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냐. 저놈들 영원히 과거를 못 보게 해라. 그 영조 때 그 사람들 영원히 과거 못 보게 했어요. 그럼 흰 옷은 누가 입었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자조선의 유풍으로 흰 옷은 서민들은 이게 입었던 거예요. 서민들은. 그런데 행세하는 선비나 관리들은 흰 옷은 상복 말고는 절대 입을 수가 없었어요. 상복 말고는. 그래서 요것들 특히 이쪽에 오면 이 흰 옷을 많이 입으시는데 두루마기를 흰 옷은 절대 입을 수 없었던 거다. 주나라 때는 붉은색을 또 숭상했어요. 옷을. 이런 식으로. 명나라 때는 다른 건 차치하고 명나라 때는 자리도 이석 이상이 아니라 중앙을 우위로 봤어요. 중앙을. 임금이 여기 앉고 좌의정, 우의정 이런 순서죠. 그럼 이 나라 때는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우위였어요. 이 나라 때는 우의정이 좌의정보다 우위였고요. 이때는 반대였어요. 이렇게 다 달라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의문이 있나요?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까 그래 아는 자하고 네. 방향이 바뀐다는데 주백이 있을 때는 주백 다음 자리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안 보낸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소목이 정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본래 소목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얘기가 좀 딴 데로 가겠는데 소목을 다시 그럼 설명을 드리겠어요. 바른 예법에 따라서 해야지 되는데 본래 소목은요. 뭐 목목 문왕하는 게 저 대학에 나오잖아요. 집에 방이 있으면 본래 옛날 어른은 여기에 섰던 거예요. 여기. 지금은 공자님이 여기 계신데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여기에요. 이 방향을 우리는 오방향이라고 그래요. 오. 이거 여러분들 논어에서 배웠어요. 요 오방향. 제가 설명드릴게요. 공선과 문할 여기 미오 오론 영 미오조라니 하위야 있고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공자 대화를 뭐라고 해요? 불연타 획제어천이면 무소도야라 이렇게 나오는 게 요 오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얘기하면 최순실이가 오예요. 오. 박근혜 대통령이 주벽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공선가가 최순실이라고 보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최순실이 공선가가 말한 거죠. 공자님한테. 야 공자야 이리 와봐. 너 지금 내가 볼 땐 임금님한테 예를 다 하고 임금님한테 가진 짓을 내가 볼 땐 너 공자 너 임금님한테 좀 오버하는데 그거 필요 없어. 그거 격식 차리지 말고 내가 여기 실권 내가 공선가가 실권이야. 내가 최순실이요. 전부 절차 밟아서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도 생기잖아. 나 최순실이한테 오면 뒷구멍으로 다 끝내주잖아. 공선가가 그런 소리를 공자님한테 한 거예요. 여기 미어 오. 오는 여기에요. 왕이 앉는 곳, 제일 어른이 앉는 곳. 여기에 아부하기보다는 조에 아부해라. 조는 뭐예요? 네, 그렇죠. 부뚜막조. 부뚜막에부터 제사 지내고 막 시작하는 실권이 있는 가장 맛있는 거 먼저 먹고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조가 최순실이고 공선간 거예요. 임금님이 오한테 가서 아부하지 말고 나한테 하면 모든 게 통과돼 시간도 간단하고 깔끔해 그랬더니 공자님이 단칼에 치죠.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않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긴 오예요. 집의 방향에 오. 제일 어른이 있어요. 628년 당태종 때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당태종 때예요. 이때가. 그때는
굳이 얘기를 하면 대성전에 여기가 주공이 계셨어요. 주공. 공자님이 가장 존경하고 꿈에 안 보인다고 늙었다고 하던 주공이 여기 오방향에 계셨어요. 이 오방향에 주공이 계시고 공자가 여기에 계셨어요. 저의 현조 되시는 방현자 령자 되시는 방열령 선생님은 여러분들 좀 아시잖아요. 그때 책사 당태종이 고구려 침공할 때 그 장안을 맡기고 떠날 수 있었던 사람. 고양공주라고 딸을 시집 보냈죠. 둘째 아들한테. 이 방열령 선생님이 논의를 다시 해요. 주공은 이제 정치인이니까 따로 보내고요. 공자만 모십시다 여다. 그래갖고 628년부터 대성전, 그때는 대성전이라는 말은 송나라 북송 때 나온 거니까 하여간 문묘에다가 공자님을 모시고 주공을 빼내가요. 628년에. 이러면서 주공이 주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본래 주공이 주벽이 아니었어요. 2676년 동안 주공이 주벽이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공자 제사를 안 지낸 경우도 많았고요. 당나라 때부터 정착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오가 바뀐 거예요. 얘가 제일 어린이였었기 때문에 이게 소목제도를 얘기를 할 땐 그리고 이쪽이 소가 되고 이쪽이 목이 되는 거예요. 소가 남쪽을 보고 목이 북쪽을 보고 갖고 요렇게 쭉 섰었죠. 이게 소목 순서에 바른 건 이거예요. 이것이 변질돼서 우리가 지금의 소목제도를 아는 거니까 그건 좀 더 다른 얘기예요. 628년부터 이렇게 정착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오방향이 여러분들 부석사에, 제가 부석사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영주 부석사에 갔더니 해설사들이 영주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영주 부석사에 갔더니 뭐가 있냐? 거기에 아미타불을 모셨죠? 이렇게 모시고 있죠? 문인데. 근데 해설사들 설명이 가관이에요. 이건 아까 얘기한 오방향에 모신 거예요. 집의 구조상 오방향에 있는 건데 해설사들이나 중들이 모르니까 하는 얘기가 첫째, 왜 이렇게 모셨느냐? 아미타불은 서쪽에 계시다. 그래서 이쪽에 계신다. 아미타불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아, 서쪽 오케이. 이건 오케이예요. 두 번에 왜구가 서쪽에 있다. 그쪽에 왜구가 서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건 왜구를 막기 위해서다. 이것도 뭐 그렇다고 쳐요. 자, 그럼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서쪽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면 집의 방향을 이렇게 재야지 이렇게 짓지는 않죠. 여기가 입구가 돼야죠. 그러면은 왜 여기가 입구예요?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아미타불을 모시는 모든 절은 그럼 이 방향에 모셔야 이게 맞죠. 이 논리가 맞으려면. 이해되죠? 근데 아미타불을 모신 곳은 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첫째 집의 방향이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오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을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공손과 얘기에 맞는 오방향. 근데 이거를 이 두 가지를 다 해설을 못하니까 해설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아미타불을 모셔서 서쪽이다. 왜구를 막기 위한 생각이다. 얼마나 이거 아이디어는 좋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제가 종교 담당을 하고 있어서 조계사에 이 얘기를 또 해줬더니 거기에도 아는 놈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논어 기절을 통해서 이걸 알려줬죠. 이대로 앞으로는 해석해라. 왜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느냐.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국민들의 부석사를 찾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되겠어요? 또 하나 영주에 가면은 금성대군의 사당이 있어요. 금성대군 사당. 금성대군은 누구예요? 이유라는 분인데 세조 때 그 찬탈하려고 영주에서 돌아가신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보흠이 금관자 떼주고 어쩌고 저쩌고 한. 여기에 가면 이보흠이 여기 있고 나머지가 여기 있어요. 금성대군이 주벽이고 얘가 거기 부사 이보흠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얘가 나머지 선비들을 이제 모아서 모셨죠. 근데 여기도 갔더니 가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이소의상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소의상밖에. 근데 이동의상이네? 이보흠이
더 어른이고 여기 일반인인데 여기에 있네. 이 반대네. 죽겠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 생각이 뭐예요? 여기에다 맞추는 거, 깨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금성대군이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보음이 협조할까 말까 고민하고 막 왔다 갔다 하길래 금성대군이 자기 금관자를 떼서 주었다는 거예요. 금관자를 떼서 겨우 회유해서 하는 바람에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들보다 낮은 곳에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금관자를 받고 참여했다는 것도 웃기고, 받고 나서 이 사람 때문에 졌다는데 진 사람을 그럼 여기다 왜 모십니까? 아예 빼버려야지. 이거는 소목 순서로 모신 거를 이해를 못한 거죠. 소목이 뭔지 이해를 못하니까 이 영주에 있는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사자 이서우 이상은 불변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죽은 사람은 서쪽 유야. 할아버지 무덤 가봐. 이건 불변이야. 안 변해.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 이보음이가 배신 때려서 좀 그랬다고 쳐. 낮은 자리 주자. 요 선비들 윗자리 주자. 이런 망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지금 저 지방 얘기가 자꾸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이제 이해는 좀 되셨나요? 네. 모든 것들은 다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다른 얘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어디 가서 꼭 하는 얘기가 사당 얘기를 꼭 해요. 사당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사당 얘기부터 못했는데 사당. 왜 그러냐면 이 사당이 가장 귀하거든요. 사당은 뭐예요? 이걸 좀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하는 거예요. 사당이란 귀신 소재지관 묘. 귀신이 소재한 곳, 있는 곳을 곧즉자예요. 곧즉자. 곧 사당이라고 말한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귀신 소재 즉왈묘. 귀신이 소재한 곳을 곧 사당이라고 말한다. 밑에 있는 건 해석 순서예요. 여러분들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고스트. 우리는 귀신을 서양 교육에 의해서, 기독교 교육에 의해서 고스트라고 생각해요. 고스트를 굳이 표현하면 뭐예요? 잡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신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유교에서의 귀신은 뭐냐? 이 귀신의 귀자는요, 이 귀자하고 같은 거예요. 발음도 같고요. 이게 뭐예요? 돌아갈 귀. 우리는 집에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귀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저녁에 다시 가는 거잖아요. 이 귀라는 것은 뭐냐?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어요. 은행잎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나무도 때 되면 죽고 사람도 죽고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죽고 죽으면 되는 것이 귀예요. 이것이 유교의 법이에요. 자, 이거를 그럴듯한 말로 할게요. 공자님 말씀.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어요? 공자님은 허튼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좀 말씀이 딱딱해서 그렇지. 근데 저 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황당무계한 소리 하잖아요. 뭐 죽은 지 3일 만에 깨어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응? 죽으면 가는 곳이 천당이다. 어떤 놈이 가봤습니까? 갔다 다시 온 놈은 사는 거니까 헛것 본 거고, 진짜 가 있는 놈은 안 나타난 거니까 못 본 거잖아요. 근데 공자님은 그런 있는 말씀만 하지 없는 말씀을 안 하셔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걸 겁니다. 허튼 소리를 안 하니까요. 혹세무민 하지 않잖아요. 꼬드기질 않잖아요, 사람들을.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자로 쓰겠습니다. 이게 공자님의 정의예요. 이 귀자는 제가 한 획을 자꾸 빼먹는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안 써도 모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중생필사. 사필귀토. 죽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간다.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차지의 귀라. 이것을 일러 귀신이라고 한다. 제가 아까 설명한 거를 어렵게 한자로 쓴 거예요. 모든 죽어있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고 죽으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귀신이라고 한다. 이것이 귀예요. 귀. 이것만 갖고 못 믿으면 여러분들 중용 16장을 한번 보세요. 중용 16장은 귀신장이에요. 중용 16장은 누가 쓰셨어요? 공자님이 그 중용에 공자님이 분명히 써요. 거기다. 귀신지 의덕이 귀성의요인죠. 귀신의 덕됨이 성대하구나. 시지 불견하고 청지 불문이로되. 귀신을 한번 보려고 해봤어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귀신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안 들리죠.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면 없는 거여야지 되는 거죠. 부정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건의 그 근간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공자님 말씀이. 그래서 공자님이 우리 일반인들한테 옷을 성대하게 갖춰 입고 재물을 성대하게 차려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라는 게 중용 16장 얘기예요. 중용 16장에. 거기를 우리는 귀신장 이렇게 얘기해요. 중용 16장을. 여러분들이 허투루 그냥 중용을 배우면서 그냥 쉽게 넘어갔던 건데 다시 가서 한번 중용책 먼지 툭툭 털고 16장 한번 보세요. 귀신이 어떻게 나왔고 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가. 공자님이. 그게 귀신장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당은 귀신이 계신 곳이 사당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뭐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죠. 그 사람들이 미국 가서 무슨 소리를 했어요. 미국 가봤더니 케네디 가문이 있어요. 이쪽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유태인은 우린 지금 지구상에 1000만도 안 되는 유태인, 뭐 1200이라고도 하고 800이라고도 하는데 평균 한 1000만 되는 유태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유명한 영화사 7개 중에서 디즈니랜드 하나 빼고는 다 유태인 거예요, 지금.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 누가 지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지고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뺏긴 땅을 지 땅이라고 찾는 놈들이 유태인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뭐예요? 미국, 영국한테 2000년 전 그 성경에 나왔다고 거기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주인이 한 번만 건너가도 남의 땅인데 이건 2000년 전 땅을 자기 거라고 우기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유태인이에요. 그래갖고 세계 쌈박질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유태인들하고 중동하고. 그 이런 허무맹랑한 일들을 하는 게 유태인인데 그 사람들은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유태인들. 유태인 중에 한 사람인 케네디가 해서 케네디 어머님이 밥상머리에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라고 그러고 그 토론 문화를 형성해 주었더니 이놈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상하 의원들이 막 마구 나왔다. 그래서 이 토론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유대인들한테 이게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유학 간 미국에 갔던 사람들이 가만히 국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뭐라고 했어요? 아, 우리도 있어 그거. 뭐가 있어? 밥상머리 문화 있어. 뭔 밥상머리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러분들 할아버지하고 밥 먹다가 거기서 잔소리라도 하고 투정이라도 한마디 하면 옆에서 아버지가 귀퉁배기 한 대 날리죠. 밥 먹는데 떠든다고. 교육이 있다면 그거 하나잖아요. 식불어 침불어 논어에 나오잖아요. 밥 먹을 때 얘기하지 않고 잠잘 때 얘기하지 않는 거. 그것이 굳이 교육이라면 교육이지만 우리는 그 유태인이나 얘기하는 그런 교육보다 더 뛰어난 교육이 사당에 있었단 말이죠. 이 사당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사당에 가서 어른한테 인사드렸잖아요. 사당은 돌아가신 분을 모셨지만 사실은
이 효의 개념이 뭡니까? 효. 돌아가신 분을 돌아가셨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산 사람으로 대접하는 게 효입니다. 자, 다시 기억하셔요. 효란 돌아가신 분을 돌아가셨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제사이기도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3년상 때 하던 상식이기도 합니다.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당에 가서 늘 인사를 올리고 거기서 효를 배우는 거예요. 아침마다 가서 향을 피우고 외출할 때 인사드리고 멀리 갔다 오면 축 한번 읽으면서 이러저러한 일로 외출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애들은 거기서 효를 배웠잖아요. 가장 맛난 음식이 있으면 당신 입으로 넣기 전에 사당에 올렸잖아요. 거기에서 효가 계승된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여지까지 근거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담을 잠깐 하면은요. 옛날엔 돈 주고 양반을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한 10대가 그렇게 인척으로 유지된 가문도 있었는데 옛날에 아주 가난한 선비가 딸을 팔았어요. 부잣집 일반인한테. 부잣집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사돈이 양반이에요. 가난해서 그렇지. 돈 좀 주고 샀어요, 이제. 갖고 그날부터 이제 행세를 하고 싶어요. 이제 동네 가서 이제 내가 양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반쪽 양반이겠지만. 사돈이 양반이니까 반쪽 양반이겠지만. 그래서 첫날, 결혼식한 첫날 그 며느리가 이제 와서 인사하길 기다리고 탁 자리 잡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인사가 안 와요. 3일날까지 인사를 안 와요. 화가 났어요. 내가 니를 양반이라서 그 비싼 돈맞이기 주고 데려왔더니 너는 어떻게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할 줄 모르니 호통을 친 거죠. 그때 이 며느리가 한마디 해요. 저도 첫날부터 꽃단장하고 아버님 뵈고 이제 아침에 인사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아버님이 사당에 갔다 오는 흔적이 없어요. 어른한테 인사를 올리고 나야 제가 인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라고 한 거죠. 이건 뭐예요? 여기서는 큰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난 거죠. 헤게모니 싸움이. 그렇지만 그 헤게모니에서 누가 이겼어요? 양반이 이겼잖아요. 며느리가. 제대로 시아버지를 교육한 거고 이 집은 제대로 며느리를 얻은 거죠. 그죠? 이게 사당이에요. 이게. 이 사당 문화가 깨지면서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나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라고 대답을 아마 할 건데 조선의 선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물었는데 퇴계 선생님 얘기만 할게요. 집에 퇴계 선생님은 혼자 계신데 집에 애가 여기 누워 있는데 애가 누워 있고 사당에는 당연히 신주가 계시겠죠. 양쪽에다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선의 선비들은 100이면 100 다 애새낀 또 나면 된다. 신주 구해라. 이게 조선 선비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는 게 뭐예요? 신주단지.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제대로 모셨으면 신주단지 모시듯 하겠어요. 이게 조선인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당 문화가 무너지면서 우리 유교가 이상해졌고 제일 엄청난 건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등을 계속 지금 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주신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근본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지만 이런 문화가 제대로 안 지켜지면서 우리는 자살률도 높아지고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고 돈만 찾는 나라가 돼버렸죠. 그죠? 그러면은 전에도 한번 여기 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손자, 손녀들 중에 여러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년 전 조사에 의하면 10명에 2명밖에 안 돼요. 걔들 여러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걔들 맛있는 거 여러분들 맨날 사주죠. 맨날 돌보죠. 그런데 뭐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걔들한테? 교육을 안 시켰어요. 왜 안 시켰어요?
딸년하고 며느리 무서워서 못 시켰잖아요. 애는 다 봐주고 돈은 다 들여주면서도 아무 뭐라고 하잖아. 걔들이 또 허리 아파 죽겠는데 다리 아파 죽겠는데 나도 그 둘이 저 부부간에 좀 시간을 갖고 싶은데 애 맡겨놓고 나서는 캐키 묵은 거 가르쳐주고 뭐 이상한 거 가르쳐줬다고 또 참견까지 합니다. 고맙다고도 안 하고 돈 다 가져가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육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은 여러분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젊은 것들은 꼭 가르치는 게 꼰대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럼 어른들이 꼰대가 돼야지 뭐가 돼요? 어른이 꼰대가 돼서 가르쳐줘야지 그동안 가진 지식들을. 그냥 애들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위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아버님 절 받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장인이 아버님이 됐는지는 난 그것도 또 모르겠지만, 아버님은 하늘에 해가 하나도 아버님은 하나인데 이건 장인도 장모도 아버님 어머님이 돼버린 세상이 돼버렸으니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꼰대라고 그러고. 여하튼 아버님 절 받으십시오 하니까 이 꼰대가 대신 꼰대가 아닌 깨어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사위한테 신식 장인이고 싶었던 이 사람은 절은 무슨 악수나 하세요 이럽디다. 드라마에서. 얼마나 심플해요. 깔끔하잖아요. 사위가 절을 하겠다고 하니까 악수나 하지. 이러면서 얘는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얘는 질서거든요. 여기서 무언 권위가 있고 장인으로서의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깨진 게 이런 거에서 깨지는 거죠. 우리가 경제성장 해야지요. 해야지 되지만, 자, 재찬도 그래요. 제가 요즘 하는 일도요. 진주에서 전에 강의한 것도 그렇고 하지만, 재찬이나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50년대, 1950년대, 60년대는 국민소득이 70불이 안 됐어요. GNP가. 지금 35,000불 세대예요. 7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이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인 건 맞죠. 이거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국민성, 능력 뛰어난 나라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이때 어른들이 시장 가서 제사 물건 깎았습니까? 사과 살 때 현찮은 거 사고 깎아주세요 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 어렵게 살면서도 제사에 공경을 당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요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요즘 와서. 한 10년 전에 제가 MBC하고 조선일보에 지금 항의를 했었죠. 4인 가족 차례상 얼마. 내가 곧바로 질렀어요. 야, 이 미친놈들아. 네가 처먹냐? 4인 가족 차례상이 어딨니? 조상들 모시는데 살아있는 네 놈이 처먹는 그 가격을 왜 정하는데, 이런 말이 이게 성립이 되니? 가만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해봐라.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니? 했더니 한 1, 2년은 그 말이 없어지더니 다시 나왔어요. 4인 가족 차례상. 여러분들 익숙하잖아요. 4인 가족 차례상. 어떻게 4인 가족 차례상이 나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성균관에서 제가 재래교육을 여기서 했습니다만, 이 전번에도 그렇고 재찬, 비용, 차례가 간단해야 된다, 번거롭다 이런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재찬 비용을 자꾸 뽑아서 이번에도 하려고 해서 내가 벼락같이 성질을 냈죠. 이게 무슨 짓이냐. 제대라는 것은 공경을 다해야지 되는데 여기 가격을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이때 70불 할 때도 안 깎던 재찬을 지금 와서 비용을 깎고 비용을 산정하고 비용이 요것밖에 안 드니까 이렇게 제사 지내라고 계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게 성균관이 할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짓을 많이 했잖아요. 성균관에서. 그래갖고 제사를 망가뜨리고 제사를 나름대로 그냥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고민하던 국민들이, 그리고 또 어른 어려워서 얘기도 못하는 며느리들이 조선일보 들고 찾아옵니다. 성균관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희한한 걸 우리가
더 좋은 전통, 바른 전통을 국민한테 계도는 못할 망정 우리가 망가뜨리는 일을 해버렸어요. 성균관에서. 그 죄는 그놈만 진 게 아닙니다. 저도 같이 한 거잖아요. 좀 더 반대를 했어야지 되는데 못한 거 아니에요. 문광부에 민원을 넣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민원 넣고 막 시비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후배한테. 왜? 형님 지금 저 예산 심의하는데 형님이 자꾸 그런 민원 넣고 하니까 성균관 예산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해야지 돼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굴복했어요. 그때 더 싸워야지 됐지만 나는 첫째 후배가 불편한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둘째 성균관이 손해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그게 성균관이 손해가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문광부 직원한테 내가 냈던 민원 모든 민원은 취소한다고 네가 얘기를 하고 돈 그래 얼마 더 받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죠. 저도 거기에 타협을 했잖아요. 예. 뭐 도찐 개찐이라는 얘기죠. 우리 유림들의 몫이에요. 그게. 며느리가 그렇게 신문 들고 왔을 때 어떡합니까? 하기 싫다는데 이미 마음은 떠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제사, 이 모든 제사가 또 하나는요.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은 자 20년 30년 전에부터 유행하던 게 있었죠. 젊은 여자들한테 야 왜 우리가 맨날 제사 음식 하니? 남자도 참여시켜. 그리고 우리도 친정 갈 거야 이제 친정. 공평한 남녀 평등해야지 되잖아. 친정 갈 거야. 많은 사람들이 쭉 그래왔어요. 그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들 아마 쫀쫀하게 이런 거 갖고 여자 얘기 자꾸 해서 좀 미안한데 그 여자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친정 갈 수 있나요? 친정 가봤더니 옳겠게 돼버렸잖아요. 이미 친정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셨더니 갈 곳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지금 친정 가자고 그 양반들 안 할 겁니다. 아마도. 네. 그러면은 우리는 여자의 이 시집갈 가짜는 뭐예요? 여자의 집이에요. 여자의 집. 여자의 집은 시댁이에요. 죄송하지만. 자, 나는 친정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조선의 여자들하고 다르게 친정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친정 부모 생각하는 거 좋죠. 당연히 해야지 되지만 그쪽이 우리 집은 아닌 거예요. 왜 아니에요? 여러 여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을 추억하고 기억해 줄 곳은 어디입니까? 친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낳은 아들 자식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제사를 하는 목적은 뭐죠? 숭조돈정이잖아요. 숭조돈정. 숭조돈정은 뭐예요? 조상을 높이고 나서 이 숭조가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돈종이에요. 돈종. 돈종은 뭐예요? 내가 낳은 아들들, 내 DNA를 갖고 내 유전자를 가진 자식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내 후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피부치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를 더 드심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내 DNA를 가진 후손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나의 유전자를 가진 그들이. 그리고 그들은 화목하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제사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모일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하나, 조상을 여러분들이 잘 모심으로 인해서 아까 사당이 그러했듯이 여러분들의 피부치, 아들, 손자, 며느리들은 제사를 통해서 효를 분명히 배울 거예요. 그것은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은 효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에요. 그 가르침이. 조선시대 때 선비 중에 선비닭이라는 글을 쓴 사람을 봤어요. 선비닭. 이 선비가 닭을 관찰해 봤더니 지가 새끼를 까고 자기 애미는 쪼아버려요. 쫓아내요. 힘이 없으니까. 새끼들 마음대로 먹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좀 지나다 보니까 그 새끼가 커서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짓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효도 않는 놈들하고 그 닭의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가 뭐라고 썼느냐. 사람도 저 닭같이 저런 놈들이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부모를 잘 모르는 놈들이 많이 있는데 이놈들을 사람 닭이라고 불러야지 될지 닭사람이라고 불러야지 될지 모르겠다라고 쓴 글을 봤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리사랑은 닭도 내리사랑은 하잖아요. 자기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그런데 우애를 효도하는 건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효도를 가르치는 방법 중에 가장 현재 남아있는 게 제사인데 이 제사를 망가뜨리고 여러분들 겨우 한다 소리가 묘제에 가서 저도 뭐 근엄하게 이런 말을 하지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이건 내 대에 끝날 거요. 이딴 소리 하고 계시잖아요. 애들 안 데려오고. 그리고 멀쩡한 왜 산소들 다 갖다 태워서 이상한 장을 만드는지 그냥 있는 대로 놔두시면 되는데 그렇게 쓰러지는 게 자연인데 그걸 꼭 뭔 큰일이나 하는 것처럼 납골당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멀쩡한 시신들을 태워서 그 짓을 하는지 난 모를 일이에요. 뭐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그러자고 해서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나머지 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못하겠습니다라고 저는 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 그걸 굳이 태워서. 그럼 그렇게 태워서 모시면 당신들은 효를 크게 한 겁니까?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닐까요? 후손들한테 끊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여자분들이 결국은 자녀들을 가르치고 효도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후에 자식들을 어떻게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그것으로 제사로 반영되는 게 아닐까라는 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네, 분명히. 요 내용은 그냥 집에 가 20분까지죠. 그래서 이 내용은 집에 가서 보시고요. 5분 남았는데 혹시 궁금한 거, 제례에 관해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질문 받는 시간 간단하게 갖겠습니다. 예, 말씀하셔요.